내일부터 사흘 동안 7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후보마다 제기된 여러 의혹들의 야권은 역대급 비위 종합 세트라면서 단단히 벼르고 있고, 여당은 과장된 면은 없는지 역검증을 하겠다면서 엄호에 나섰는데요. 청문회를 포함한 정치권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용하 한국외대 교수, 김영주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대정부 질문에 이어서요. 또 이번 주는 청문회 때문에 여야간 치열한 접전이 예상이 되는데, 먼저 관전 포인트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실까요? 청문회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이제 후보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검증, 이제 자질 검증을 국회에서 하는 건데, 상당히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것이 정치 공세화되면서 그렇죠. 개인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더 중심적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 2기 내각의 특징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정치인들, 장관들이 이제 복귀하고 좀 안정적으로 가자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통일부 장관의 좀 진보적인 학자,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 장관의 이제 좀 개혁적인 박영선 의원, 그럼 나머지 다른 장관들 경우는 상당히 무난하면서도 안정적 끌고 가는 사람 하는데, 이것이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각종 의혹들이 지금 불거지니까 언론이라든가 야권에서 이 부분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상당히 지금 특히 여야 관계가 아주 격하게 극한 대립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도 청문 보고서 채택은 제가 봤을 때 대부분 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주 정치 공세의 장이 아주 격렬하게 펼쳐질 거라고 여겨집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요, 지난 2017년 11월에 고위공직자 후보자 그 인사검증 7대 기준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그 정부 출범 때는 5대 기준이었는데 이제 두 가지를 확대한 거죠. 이번에 후보자들 7대 검증 기준은 다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도 많은 기준 속에서 좀 결격 사유가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의회과정을 전공하는 학자로서 한 말씀 좀 드리면은 대한민국에서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다. 한마디로 인사공방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의원들이 왜 인사청문회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특히 집권 여당이 망각하고 있어요.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있는 의회의 수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은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다. 그럼 여당 의원도 인사청문회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당 후보들은 무조건 그 청문회 후보들에 대해서 방어하고, 야당은 무조건 공격하고, 이거는 역대 정부에서도 항상 일상화된 부분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6월 달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처음 도입이 됐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청문회다운 청문회가 굉장히 좀 약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적을 해야 될 거는, 장관 청문회하고 우리가 헌법에서 보장된 국회가 인사를 할 때 반드시 동의를 하는 거는 구별돼 있어요. 그래서 국무총리나 예를 들어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지만, 장관 청문회 같은 경우는 미국과는 달리 위원회에서 하지만 우리는 표결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표결하고 있지 않고 그냥 총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청문회를 굉장히 빈약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선. 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의 정쟁의 장이 된 것에 대해서 두 분 모두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그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7대 기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그런데요, 교수님, 이 7대 기준에 어떤 구체적인 뭐 시기라든지 횟수 이런 단서가 붙다 보니까 오히려 기준이 좀 완화됐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7대 원칙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것이죠, 초기에. 근데 거기서 이제 특히 범법행위가, 원래는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제 그 후보자에 대한 뭐 세금 문제, 병역 문제, 경력 문제, 이런 게 인사청문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 소득세 3년 동안에 소득세를 얼마나 냈는지, 재산세를 냈는지, 병역이 어떤지,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인사청문회법에서 나와 있는 것인데, 근데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 신상에 대해서 자꾸만 드러나고, 과거에 있었던 일, 특히 이제 국민들 정서와 맞지 않는 거, 위장전입 문제라든가,
또 예를 들면 뭐 재산을 증식한다든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라든가 이러한 이제 후보자들이 과거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총에 들었을 때 실대 원칙을 하자. 그래서 예. 위장 전입은 이제 2005년 이후로 하자. 그 전거는 이제 우리가 통용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세금 탈루, 특히 이제 표절 문제도 드러났어요. 그쵸, 논문 논문 표절, 표절. 네. 박사학위, 석사학위 또 이제 베껴서 쓴 거.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를 하니까 특히 음주운전 문제, 뭐 성범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자 그러는데 이건 이제 정부에서 정한 7대 원칙인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국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적용하느냐라는 건데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무총리라든가 다른 주요 이제 대법원장은 이제 표결을 하지만은 국무위원들은 표결이 없단 말이죠. 네. 표결이 없는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지만 또 표결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논란이 되고 여야가 바뀔 때마다 이 정치 공세장이 되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오랫동안 해오면서 상당히 우리 사회에 적극적이고 그러한 부분을 끼친 영향은 많습니다. 뭐 다 깨끗해져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특히 위장 전입 문제 뭐 그런 적극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또 예를 들면은 뭐 개인 사생활이나 신상 털기라든가 또 소극적인 측면들, 부정적인 측면도 같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봐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손을 안 봐요. 또 이건 네. 여야 간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질 검증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후보자들에게 나온 의혹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먼저 당장 이제 내일 진행되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네. 자리인데요.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어요. 일단 이제 7대 기준을 얘기를 예.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데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교육부 장관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위장 전입하면 되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 주무부처 최종 아니겠습니까? 후보자. 네. 행정안전부 장관이 음주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무슨 뭐 공정거래위원장이 불법 주식 거래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또 법무부 장관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면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업무와 관련돼서 아주 직결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최정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시는 그 업무를 맡고 있는데 예. 아니 뭐 분양권을 포함해서 3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걸 한 주택자가 대개해서 집을 내놓는 과정 속에서 자식의 증여하는 게 마치 이게 꼼수 증여한 것처럼 돼 있으니까 부동산 투자로 해서 시세 차익을 얻고 꼼수 증여를 해소하지 못하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치명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다른 어떠한 후보들보다도 저는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이 도덕성의 문제는 예. 굉장히 우리가 좀 아주 철저하게 좀 검증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논란이 되자 최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송구스럽다라고 하면서 이제 빠른 시일 안에 수도권 집을 팔고 이제 세종시 분양받은 아파트에 정착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번 인사청문회 특징은요. 예. 야권에서 공격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내로남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정호 후보자가 지금 가장 또 내일 첫날 혼자 해요. 맞습니다. 가장 아마 예. 초점을 받을 것 같은데 가장 공격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예를 들면 과다한 투기를 억제하고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많이 물리고 이런 정책을 김현미 장관이 현재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새로운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예를 들면 다주택자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그렇죠. 뭐 박영선 후보자도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요. 공격수였는데 이제는 공격을 받는 입장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정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에 있는 부분들은 공무원으로서 분양을 받은 것이고 예. 잠실에 있는 부분은 이제 과거에 오래전에 샀는데 그것을 내놨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다. 분당에 있는 아파트는 예를 들면은 이 후보자가 내정되면서 이제 증여했다라는 것인데 네. 문제의 초점은 그거죠. 이 최정호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를 했느냐라는 거죠. 투기성으로 해서 투기를 해서 재산 증식을 해왔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정상적인 생활을 했거나 예를 들면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 사회 지도층인 사람들 이런
이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긴 있죠, 상당히. 근데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관행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투기를 했다거나 불법 증식을 했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이제 열리는 청문회에서 과연 이 최 후보자가 그 점에 대해서 야당은 그 점에도 공격을 할 테고요. 자기가 이렇게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었느냐 아니면은 진짜 투기로 입각해서 재산 증식을 그냥 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의도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제가 보기엔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예, 내일 야당의 집중 포화가 예상되는데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화요일인 모레는요.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통일부 김현철 장관 후보자 과거에 뭐 SNS에 올린 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통일부 장관이라는 것은 통일정책, 대부정책을 주관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뭐로 나와 있냐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그러니까 헌법적 사항이에요. 네. 그러면 통일부 장관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헌법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동안의 SN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여준 언행을 보면은 이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보다는 친분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게 아니냐라고 의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해서 남한의 NLL 그 북한 한계선 고수는 철회돼야 한다든지 천안함 연평도 사건은 이거는 뭐 우발적 사건이라든지 금강산 피격은 통과 의례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예.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본인은 뭐 유감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가장 큰 건 또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김현철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는 대북 제재 무역론을 계속해서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대북 제재가 완화에 대한 부분은 미국에서는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김현철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은 이 한미 관계 속에서 굉장히 트러블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모레 아마도 이제 그 청문회 때 이 부분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부각돼야 돼. 다만 저는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김 후보자 발탁은 미국과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를 밀고 나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거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미국 관계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나요? 이런 시점에서 만약에 정말 그 김현철 후보자를 내정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나름대로 후유증이 심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는 좀 갖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지난 19일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총리가요. 통일부 김현철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진짜 총리께서 제청하신 것이 맞습니까? 네, 여러 복수의 후보자를 놓고 장단점을 함께 논의했고 여러 모든 분들이 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염된 좀비, 씹다 버린 껌 등 막말을 남발했을 뿐만 아니라 친북 성향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후보자인데 이런 것들 다 검증하고 제청한 것입니까? 네, 그런 문제도 스크린이 됐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 후보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여러 후보자들 중에서는 그나마 나았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요. 앞으로 청문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김현철 후보자는 지금 뭐 개인 비리라든가 예. 뭐 위장 전입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 이념적인 문제로 지금 야권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인데요.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김현철 후보자를 이제 대통령이 지명한 것은 현재의 남북 관계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하나의 방침이다, 방향이다 이런 판단에서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김현철 후보자가 제가 알기로는 북한 경제를 전공한 연구자입니다. 예. 학자고 그리고 좀 상당히 북한 부분에 대해서 진보적인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에 대한 이해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 그런 학자이기 때문에 대북 관계를 푸는데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과거에 했던 막말이라든가 또 이제 그 일부 언론에 했던 예를 들면 좀 편향적인 기고들. 네, 예.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와서 이제 입장을 다시 밝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 문제도 그렇고 비핵화에 관련 부분들도 그렇고
현재 뭐 개성 이번에 철수한 문제, 북한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낙연 총리가 얘기한 대로 이제 청문회에서 자기 자신이 정말 이제 공직자니까 지금 뭐 김영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통일부 장관이 뭐 북한만 이해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비핵화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미국 관계도 같이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각을 청문회에서 진정 어리게 정직하게 그걸 보여주느냐 아니냐 아니면 진짜 이 사람 진짜 이념적으로 편향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가뜩이나 한국당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이제 외교 안보 라인이죠.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어서 불꽃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지명 때부터요. 영화계에서는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면서 아주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일단 특정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너무 충실하게 반영하는 게 아니냐. 특히 이번 7명 중에서 2분은 이제 정치인이고요. 3사람은 이제 교수 출신이고 2사람은 이제 관료 출신이에요. 그중에서도 지금 박양호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는 뭐 나름대로 전문성, 특히 이제 그 관련 부서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전문성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나름대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수 있는데 대기업의 사회이사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 대기업이 굉장히 문화와 관련된 그런 업체였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지금 문화계에서 요구하는 거와 상당히 충돌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단순하게 그냥 뭐 지명 철회를 하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 청문회 과정 속에서 이 부분 속에서 특히 뭐 대기업의 사회이사를 했다고 해서 그게 결격 사유가 된다는 것을 한다고 한다면 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선택한다는데 운신의 폭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이제 문화계에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또 앞으로 자기가 장관이 되면 그 문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좀 소신 있고 명확하게 얘기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CJ 이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CJ 그 사회이사인데 CJ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제작 투자뿐만 아니라 배급 또 극장까지 다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인들 사이에서는 CJ가 완전히 영화계를 과독점하고 있다, 독과점하고 이런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 부분을 법률로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영화인들의 요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후보자가 결국 CJ E&M의 사회이사를 오랫동안 했다. 결국은 이제 CJ라는 이제 영화계에서의 완전히 독과점적인 대기업의 업체가 더 진행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영화인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완전히 무시된 거 아니냐. 이래서 영화인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물론 이 박양호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CJ를 하는 영화계의 독과점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개혁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이 문제가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젊은 영화인들의 어떤 불만이라든가 요청사항을 이번에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죠. 수요일에는 행안부, 과기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때 낙마왕 저격수로 불리면서 아주 면도날 검증의 진수를 보여줬었는데요. 당시 화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의 씀씀이 유명하죠. 연간 5억. 문체부 장관 되기 전에 여성부 장관 시절에는 연간 7억 5천. 총리 후보자가 이렇게 국민 앞에 나와서 거짓말하고 말 바꾸시고 도대체 말을 몇 차례나 바꾸시고 지금은 이제 입장이 바뀌었죠. 이번에 야권에서는 박영선 후보자의 뭐 여러 의혹들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소득과 지출 규모, 뭐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납부 여부, 아들의 입출금 내역과 이중 국정 문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지금 우리 후보들 중에서 뭐 관련 안 된 분이 없겠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대 말고 저는 인사청문회에 4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가 도덕성의 원칙, 직무와 관련된 거. 두 번째는 조직 장악력 및 업무 추진력이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그 상징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저 후보자가 가면서 특히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이 이제 국민 소통 능력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장관 출신들은 이제 특히 이
조직 장악력과 업무 추진력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는 거는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여성의 대표성 문제를 특히 보면은 이 정부 들어와서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청문회와 관련된 걸 떠나서 인사와 관련돼서는 여성 장관이 과거에는 좀 이렇게 아주 굉장히 뭐 한정된 직책을 받았었지만은 이 정부 들어와서는 뭐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좀 폭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다 함께 이 고려를 좀 하면서 좀 가야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과거에 워낙 이제 면도나 검증을 했기 때문에 네. 야당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제가 얘기하는 이 인사청문회 4대 원칙을 잘 좀 조화를 이뤄나가면서 갈 수 있는 아마 굉장히 뜨거운 저는 청문회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마지막 워낙 질문이에요. 이제 뭐 우리 박영선 의원 이제 말씀 잘하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이제 워낙 검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와 더불어서 저는 상징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예. 아니면 이제 업무 추진력 또 더 나가서 조직 장악력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이라는 그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야당에서는 업무 전문성과 관련해서 좀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니까요. 예. 그 박영선 의원이 대중성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의정 활동이라든가 원내대표도 하지 않았습니까? 봤을 때는 그 어떤 그 개혁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필요한 중소벤처기업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의 현 국정 운영에서의 유불리 문제를 예. 대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규제 뭐 혁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과연 잘 이해하고 있고 현재 우리 한국 경제에 닥쳐 있는 현안들 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장관으로서 이해도가 되겠죠. 예. 네. 자, 이 밖에도 뭐 진영행안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있고요. 또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도 뭐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등이 있는데 청문회 문턱을 얼마나 넘을 수 있을지 그 검증 과정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한 가지 이슈만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KT 황창규 회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정관계 인사들을 고문으로 위촉해서 고액의 자문료를 지급하면서 로비에 활용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내용인데요. 자세히 좀 정리해 주시죠. 2015년서부터 예.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황창규 KT 회장이 한 14명의 인사들에게 정책 자문료식으로 해서 뭐 적게는 뭐 수백만 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돈을 지급을 했는데 그것이 아마도 일종의 로비를 하기 위해서 그 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철희 의원은 제기를 한 거고 두 번째도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 14명 중에서 그 당시에 홍문정 의원이 예. 실은 이제 미창부였었죠. 그때는 지금 이제 과학기술정통부로 바뀌었지만은 통신과 관련된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홍문정 의원과 관련된 세 사람이 이 14명 속에서 포함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문제 제기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각종 이제 현안이 있을 때 그 현안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로비스트법이 없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로비스트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합법적 로비스트법이 없는데 이것을 결국은 정관계 또는 뭐 전직 공무원들 또 정치권에 있는 인사를 통해서 이 KT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냐. 또 더 나가서 지금 이 쪼개기 후원의 문제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예. 이 KT가 혹시 특정 의원들에게 이 후원회를 할 때 1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고액이 아니라 10만 원씩 가서 계속 쪼개가지고 후원한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업무와 관련돼서 자신의 특정한 인물을 만약에 채용을 압박했다면 이거는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러한 정치 자금은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불거졌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도 이게 KT 새 노조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이
기업에 있어서의 자금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문제 네. 이런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문료로 지급된 금액이 20억 원에 20억, 달한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앞으로 정치권에 미칠 파장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이게 2015년도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박근혜 정권 때 얘기인데 결국 정권과의 유착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정권에 대한 결합을 통해서 이 회사를 운영해 나갔다라는 측면이 자문위원 제도라는 것이 자문위원회 정치인을 앉혔다라는 건 결국은 정권에 또 실세와 연관된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권의 유착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무래도 수사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의 수사 결과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한 한국외대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청문회를 비롯한 전국 소식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